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 3 여러분의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조민규 멘토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유망업종 분석을 통한 종목 발굴과 더불어서요. 제가 직접 발로 뛰며 발굴한 알짜 기업 탐방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대박플러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었던 관심 종목군들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로는 MVH 코리아라는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방송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닥에서부터 1차적인 상승을 이룩한 이후에 지금 현재 지속적인 어떤 기존에 있었던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거쳐주는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 보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21선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21선과 이격도를 좀 조정을 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가적인 어떤 매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 약간의 좀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가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단기적인 매물 소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현재 이제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하락을 보여줬다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추세적인 전환이 나타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도 무방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GNC 코리아인데요. GNC 에너지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렸던 기업이죠.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이후에 약간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의 조정 흐름 때문에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단기적인 직전 저점에 있었던 지지 라인을 살짝 이탈하다 보니까 약간 그 밑에 구간에 약간의 손절 물량이라던가 그 전에 이제 매수했던 어떤 사람들의 그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직전에 형성됐었던 대략적으로 10,000원 정도의 주가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흐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에 탄탄하고 올해 상반기 때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오히려 최근에 있어서 어떤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이용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올해 하반기까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종목에 대해서 AS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또 만나볼 대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목요일에 방송되는 내용 자체가 마법 같은 수익률 기업 탐방 조용규 멘토의 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2주에 걸쳐가지고 기존의 그 투자로 성공을 했었던 위대한 투자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만나볼 투자자는 누구인지 화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투자자는요,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입니다. 1933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생존하고 있는 투자자인데요. 윌리엄 오닐 컴퍼니의 대표로 이제 재직을 하시면서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전략으로 투자의 전략을 짜야 되는지, 특히나 이제 주식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성장형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업에 이제 중점을 가져가지고 종목을 발굴해라 라던 얘기를 했었죠. 그 기법이 캔슬림이라는 기법입니다. 그 캔슬림 기법은 지금도 여러 그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한테도 상당히 좀 유용한 투자 방법으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현존하는
지금 월가 최고의 투자 전략가라고 불려지고 있는 분입니다. 과거에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투자자, 오바마의 현인,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 수식어가 있는데,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전략을 짜는 사람이죠. 그래서 켄 슬림이라는 기법을 창안을 해내면서 우리가 똑같은 기업을 투자를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효율적인 어떤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었던 방법을 얘기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당연히 켄 슬림 기법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고요. 하나씩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켄 슬림에서 C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켄 슬림이라는 건 기존적인 어떤 투자 형식, 그다음에 기업을 발굴할 때 어떠한 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자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제 켄 슬림이라는 단어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C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urrent quality earning per share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당 분기 순위.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를 하다 보면 1분기, 그다음에 2분기, 분기가 지나갈수록 당연히 순이익이 좋은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한 관심을 찾을 때 실적이 좋은, 그다음에 실적이 계속해가지고 좋아지는 기업을 발굴하고 그 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분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분기별로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개의 분기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4개의 분기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면 1년 동안의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5번째 분기가 된다고 한다면 전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모델 플러스 장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였을 그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약간 좀 변형해가지고 접목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적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해가지고 좋아질 수만은 없습니다. 업황이라던가 혹은 기업의 단기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다가도 또 이렇게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국면으로 이제 접어드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어떤 분기의 어떤 이익 성장률이 지속돼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시면서 혹은 최근 들어서 기업들의 어떤 그 저점을 발굴할 때는 지속적으로 분기별 순이익이 안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으로 전환되는 시점, 그때 이제 주식을 사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기별 순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쉬운 내용입니다. 분기별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장형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약간 좀 변별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은 1분기에 단순하게 어떤 일회성 비용, 주식을 매각했다거나 아니면 땅을 팔아가지고 갑자기 이익이 늘어났던 부분들은 빼고 생각을 해야겠죠. 실질적인 영업이익과 영업을 통해가지고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분기 순이익에 대한 성장률을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한 성장 속도가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10%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분기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익률이 크게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주가의 상승 속도라던가 상승률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회사가 커지고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하려면 매출액에 대한 부분도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의 성장률도 같이 해가지고 이제 보신다고 한다면 분기별로 3개월치죠. 3개월 동안 이 회사가 정말 사업을 잘 해서 실적을 잘 내고 있고 또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전 분기 대비해서 지금 현재 분기가 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으로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를 감안해 보신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보였던 현재 어떤 주당 분기 순이익에 대한 흐름들이 커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켄 슬림에서 C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A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연간입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의 어떤 성장률을 찾아봤다라고 한다면 A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순이익의 증가율을 보면서 이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도별로 지속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들을 병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연간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분기의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한 25%에서 5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회사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25% 혹은 실적이 50% 좋아진다고 하면 주가는 당연히 더 빠른 어떤 상승 속도를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크게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지금까지도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대비해서 20% 이상의 실적이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기업이라던가 혹은 건자재 업종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또 좋았었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이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연속돼 가지고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꺾이기 전까지는 주가의 흐름들도 안정적인 어떤 성장을 지속해 가지고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간의 순이익에 대한 증가세를 이제 확인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지난 2, 3년 전에는 회사가 계속해가지고 적자를 내다가 특별한 어떤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올해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실적이 또 안 좋아지고 이러한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업들보다는 꾸준한 어떤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과거의 흐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물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경기라던가 혹은 어떤 산업에 대한 사이클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쭉 좋아지다가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오면 다시 좀 이렇게 침체되는 국면을 좀 겪긴 하지만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기록을 해가지고 보면 이 회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에 있었던 회사인지 아니면 일순간적으로 올해만 단순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인지 이런 그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한 해의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우리가 돌이켜서 살펴보면 이 회사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어떤 성장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간 순이익, 그다음에 분기 순이익이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과 주가는 비례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주가가 상승하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연간과 그다음에 분기별 순이익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N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트렌드라던가 모멘텀을 찾을 때 상당히 유효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N으로 이제 표현되는 부분은 뉴 프로덕트, 그래서 새로운 제품, 그 다음에 뉴 매니지먼트, 그냥 경영의 어떤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익률이 좋아지게 된다거나 혹은 회사의 어떤 경영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뉴 하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기업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새로운 주가를 만드는 기업들이 또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런 기업들에 상당히 많은 어떤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혹은 경영에 대한 혁신을 통하고 그 다음에 주가 역시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 종목은 꾸준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탑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신제품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 그 다음에 회사가 좋아졌다라고는 하는데 정말 이 회사가 어떻게 좋아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에 살펴봤었던 분기별 순이익이라던가 연간 순이익에 대한 흐름들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회사는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신제품이 발표가 되고 매출액과 실적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이제 올라와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무서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부담스러운 주가의 흐름에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업들이 더욱더 큰 상승을 계속해가지고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살펴보면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절하고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을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죠, 모바일 시대가 나타나면서 엄청난 어떤 새로운 시대적인 산업에 대한 변화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모바일의 시장이 커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쇼핑몰이라던가 SNS 업체들, 그다음에 다음 카카오 같이 어떤 메신저 업체들까지도 새로운 어떤 제품,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그러한 제품과 관련된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그다음에 새로운 사고의 경영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 그 기업이 질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경영적인 부분이라던가 혹은 뭐 이익을 높이는 부분들 혹은 직원에 대한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보통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회사의 모습과 좀 다른 사고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회사들은 정말 직원들 간에 혹은 그 회사 내에서의 그 조직원 간의 어떤 단합이라던가 화합력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사업을 해나가는데 혹은 직원들이 근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아실 텐데요. 최근에 보면은 뭐 구글의 어떤 그 사업 모델이라던가 혹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복리 후생,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에서도 뭐 NHN과 같은 기업들의 어떤 새로운 아이템,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회사 내에 어떤 휴식 공간이라던가 놀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뭐 거기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TV나 뭐 뉴스를 통해 가지고 보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도 새로운 어떤 경영 혁신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다 혹은 근무하는 그 직원들에게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에 주목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바닥에서부터 주식이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고 뭐 뉴스를 보면 뭐 52주 신고가 혹은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신고가가 아니라 과거에도 신고가였는데 지금 보니까 또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제 기업에 대한 DNA, 그다음에 주가에 대한 DNA가 완전하게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일수록 오히려 추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다라는 얘기죠. 일례로 바닥에서 주가를 사면 상당히 그 큰 폭의 수익을 낼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바닥에서 사는 주식이 있고요. 또 신고가를 냈을 때 신고가를 내는 주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제실 이보머라는 어떤 투자자가 했었던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신고가를 보여주는 종목을 주목을 하다 보면 이 기업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앞으로 그 성장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고 거의 오히려 그 비싼 주가의 상황에서도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도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기법들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매매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 가는 말에 올라타야지 뭐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오히려 매물이 없는 새로운 그 가격대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속적인 어떤 고가 흐름들을 지속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요 N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새로운 신제품, 그다음에 경영 혁신, 그다음에 주가 역시도 신고가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상승하는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S인데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주식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상장 주식 수가 너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기 좀 힘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장된 기업의 주식 수가 발행 주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상증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주가 자체가 너무 무겁게 만들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또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는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발행 주식수에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가주인 뭐 롯데 관련주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수가 뭐 200만 주밖에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상 주식을 사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다,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그 기업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단순히 가격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뭐 한
저가 한 2,000원 뭐 혹은 3,000원 정도 하는데 이 종목은 엄청 싼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발행 주식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수와 현재가를 이제 곱하기를 해가지고 이제 환산을 해보면 그 회사의 기본적인 총 가치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이 저가이지만 발행 주식이 적다라는 얘기는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단기적인 그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혹은 1,000원, 2,000원짜리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거래 주식수가 상장된 주식수가 막 1억 주 막 이상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투자자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미 가격에 비해서 기업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싸다 주가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싸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절대 싸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속적인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너무 지나치게 액면가가 낮은 회사들, 뭐 액면가가 100원짜리도 있고 뭐 500원짜리 보통 경우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500원 정도가 되어져 있는데 너무나 잦은 주식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 주식수가 너무 큰 기업들 같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내에서 이제 자기 주식을 매수하는 기업을 주목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 자사주를 샀던 가격들보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의 내부적인 그 사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아는 건 기업 담당자, 내부적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던가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자기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라던가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신감을 역으로 이제 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그냥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주식을 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자기네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저가 매수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우리 대형 기업들 중에서도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또 자사주 매입을 또 결정을 하고 시행을 했었었죠. 그런 것처럼 장내에서 자기 주식을 매수하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이 가격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는 거니까 자기네 주식을 이제 매수하는 기업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수요와 공급에서 자기네 주식을 매수하는 기업에 주목하라고 써 있냐면요. 아무래도 자기네 주식, 자기네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을 차익 실현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활용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 주식을 보유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는 형태로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수량이 100만 주 정도가 있었는데 자기 주식을 한 10만 주 정도 매수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운용될 수 있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주식 수가 90만 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상승으로 이제 전환됐을 때 물량에 대한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여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자사주를 뭐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고 기업에 대한 내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어떤 환원 정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이 어떤 그 발표하는 어떤 공시 내용들을 보시면서 자기 주식을 매수했었던 기업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주식을 자기 주식을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의 어떤 주가를 보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당시에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여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사주 매입이 끝난 이후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흐름들이 있었으니까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주식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흐름을 지켜보신 이후에 자사주 매수가 매입이 얼마 정도 시점이면 끝나는구나. 근데 그 끝나는 시점에 좀 관심 있게 보셨다가 좀 매수를 하시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빠른 주가 상승을 경험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L을 살펴봐야겠죠.
리더와 리가드란데요. 주도주와 소외주를 분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마다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이제 틀린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어떤 분들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가치를 중요시 해서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 그래서 가치는 싸지만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없는 주식을 또 선호했었던 투자자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도 업종을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가를 내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주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이 신고가를 내더라도 두려움 없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과 어떤 회사의 어떤 성장을 믿고 오히려 그러한 기업에 있어서도 이제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윌리엄 오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주도주를 매수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주식을 두세 개 종목만 매수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도주가 아니면 매수하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적인 부분,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라던가 어떤 기업의 성장성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주도주라는 얘기는 당연히 주가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연속될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이러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장이 변하더라도 어떤 큰 틀에 있어서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코스닥 시장의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혹은 코스닥 시장의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그 당시에 강세를 보이는 주식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세장이나 강세장이나 그 시장 내에서 가장 중심에 있고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투자하라는 얘기를 이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I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는지 혹은 리더의 어떤 움직임을 파악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도 어떤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펀드나 연기금, 보험사들이 수급적으로 어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기업들인지를 또 체크해 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기관들이라던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가치라던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기업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기업에 대한 가치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마다 기관 투자자들 어떤 매수를 참고하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보면 국민연금에서 어떤 종목을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뉴스나 혹은 공시 내용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분기별로 혹은 일정 시간 내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만큼의 이 기업에 대한 주식을 샀는지 혹은 팔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가치 투자라던가 어떤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을 그렇게 수급적인 부분들보다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라던가 실적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두고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에는 여러 투자자들이 어떠한 형태로서 이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많이 편입한 종목은 이제 또 역으로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많이 편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일부 기관이라던가 일부 수급이 빠져나갔을 경우에 오히려 역으로 급격한 어떤 하락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종목들 중에서도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같이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 한쪽 부분에서 한쪽 투자자가 너무 많이 종목을 편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그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어떤 단기적인 악재에 노출됐을 때 그 들어와 있던 수급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거나 혹은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쪽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편입한 종목도 어떻게 보면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하시다 보면 대형주들도 갑자기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어떤 전망에 대한 흐름들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붕괴가 되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렇게
이끌어냈던 흐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에 오면서 뭐 ELS에서 투자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녹인 가격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매수를 했었던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을 큰 폭으로 이제 키웠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러한 맥락과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M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계속해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지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파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고객분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면 언제 어느 구간에 사더라도 이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으로 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요. 언제 어느 구간에서 주식을 사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틀에서 있어서의 방향성이 상승하고 있는 방향성인지 하락을 하고 있는 방향성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주가에 대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방향성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가야 하는 기업이어야지만 주가도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인 내재 가치 준에서 가치보다 좀 많이 싼 기업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라면 시간이 지난 뒤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고점에서부터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싸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듯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으로 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위기라던가 그 다음에 유럽발 금융위기 최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외부적인 시장의 변수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항상 파악하고 시황을 중시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이 살아있어야 시장이 상승하고 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시장과 함께 같은 상승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하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세심하게 관찰을 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시황도 분석하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변동성을 분석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큰 틀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한번 정해졌으면 그 방향성이 크게 훼손되기 전까지는 그 방향성을 믿고 그 방향성대로 움직여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하락장으로 돌아섰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시려면 주식을 항상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아무 때나 이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좀 쉬셨다가 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매매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주식을 사지 않으면 뭔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매일매일 주식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실 수 있으시려면요. 계좌에 혹은 내가 산 주식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을 내고 있어야지만 스스로 자연스럽게 보호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 혹은 매도를 하시는 타이밍 자체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큰 틀의 방향성과 전략을 좀 세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하락장이 왔더라도 스스로를 보호하실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오닐이 얘기를 했던 켄 슬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짧게 하나씩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주당 분기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고 높은 기업이냐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순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N에서는 신제품, 그 다음에 경영 혁신, 그 다음에 주가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 기업의 적절한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집중해가지고 관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S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어떤 발행 주식 수,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역할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주도주와 소외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대형
큰 금액의 어떤 투자를 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관심이 많고 그 기업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끝으로 이제 M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큰 방향성이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지 혹은 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아래쪽으로 하락 쪽으로 전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주식을 이제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캔슬림, 윌리엄 오닐이 얘기했던 캔슬림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한국형 캔슬림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분기당 주당 순이익이 전년도 분기에 대비해서 최소 한 25% 증가하였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액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올해 이만큼 25% 이상 좋아졌다고 한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4분기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4분기 정도 앞서서 앞으로의 어떤 그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최소한 전년 대비해서 한 25%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분기순이익률의 증가율이 과거의 증가율에 비해 과속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순이익률이라는 건 과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익률의 증가 속도가 이런 식의 어떤 상승을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순이익률의 증가율이 이런 식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아무래도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성장률의 속도가 어느 정도 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기업들을 사야 주가에 대한 그 상승 속도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혹은 작년의 실적을 기점으로 했을 때 해마다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어야지만 지속적인 성장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유동적으로 우리가 봐야겠지만 가장 좀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난 3년 동안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과 성장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형 캔슬림 원칙 두 번째입니다. 가장 최근 분기의 매출익 대비해서 세후 순이익률이 가장 좋았거나 그 같은 업종 내에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내용들이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금을 내기 전에 순이익률이 전년 대비 혹은 가장 좋은 순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혹은 그 업종 내에서 가장 좋은 이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업종, 똑같은 기업을 같은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 내에서도 어떤 회사는 주가가 잘 가고 어떤 회사는 주가가 좀 잘 안 가는 기업들이 있죠. 이쪽 회사는 산업이 좋다라고 하는데 왜 이 회사는 주가가 안 가지? 혹은 저 회사는 똑같은 산업에 있는데 왜 주가가 저렇게 잘 가지? 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회사 내부적으로 이익에 대한 이익률이 높거나 혹은 업종 내에서 가장 좋은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ROE가 15%, 17% 이상 정도라고 하는 얘기는 보통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자를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면서 기업의 그 종목을 좀 집중했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한 15%에서 17% 이상의 어떤 그 성장세를 가져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성을 같이 탑재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끝으로 첨단 기술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는 벤처,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과 어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들을 추구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처음부터 실적이 나오고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정말 현실화 됐을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윌리엄 오닐이 얘기했던 캔슬림 전략부터 약간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좀 맞춰진 한국형 캔슬림 원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준비한 기업은 캔슬림 원칙에
어느 정도 좀 부합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발로 뛰는 주식 투자, 기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발로 뛰는 주식 투자 기업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나대투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조민규 멘토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1주, 2주에 걸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던 관심주로 소개해드렸던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강연회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똑같은 기업을 같이 갖고 가지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 하나대투증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로 뛰는 주식자 어떤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실 텐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SFA라는 기업입니다. SFA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었고, 몇 번에 대해서 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장비 업종,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과 관련되었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또 처음 또 SFA가 어떤 기업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SFA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SFA 같은 경우에는 물류 시스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와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물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류 창고나 OLED, 그 다음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이송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류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테니까 택배, 그 다음에 창고, 물류 창고 같은 데서 쓰여지는 어떤 그러한 장비들,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정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OLED라던가 LCD 이런 쪽에 들어가는 공정용 장비를 또 이제 만들 사업을 하고 있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런 공정 장비 중에서는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SFA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쪽에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준비된 자료는 이제 작년 4분기 기점으로 해서 올해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2014년도 수주와 관련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1분기보다 4분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분기보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올해에도 연속적으로 연장해가지고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공정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전년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한 9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사이를 계속해가지고 좀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작년도 이제 4분기서부터 큰 폭의 어떤 매출 성장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에도 연이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분기별 실적이라던가 연간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신다고 한다면 약간은 부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주 잔고입니다. 이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사업할 수 있는 먹거리를 그 전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들고 가고 있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작년도 2013년도죠. 2013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한 1,900억, 1,850억 정도였었는데, 올해 2015년도로 시작할 때는 3,000억 정도로 증가된 수주 잔고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63% 정도 증가한 수주 물량을 갖고 이제 2015년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년도보다는 스타트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전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매출이 성장하는 사이클로 이제 접어들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16년도, 2017년도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매출이 줄어들었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라든가 순이익 자체도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OLED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은 계속해가지고 좀 실적이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올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연간 이익에 대한 흐름들도 성장형 흐름으로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OLED 투자가 지금까지는 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이라던가 우리나라 LG,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지속적인 어떤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LCD와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가지고 수주가 반영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투자가 증가했을 경우에 가장 이제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년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63% 정도 늘어나 있는 시점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물류 장비 쪽이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좀 정체된 기본적인 어떤 매출단만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 물류 쪽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존의 어떤 디스플레이 플러스 물류 장비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정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자체가 3,500억 정도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재무 안정성을 탑재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박 플러스를 자주 보셨던 분들, 시즌2를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SFA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당시가 한 42,000원, 43,000원 정도 구간에서 목표 주가를 이제 55,000원에서 56,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55,000원, 56,000원이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그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1차적으로 한 1조 2천억, 그래서 주가로 한 66,000원에서 67,0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이 달성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현재 주가 위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 지속적인 신고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SFA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을 단기적으로 이제 돌파를 하면서 큰 폭의 어떤 상승 흐름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흐름들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5만 원에서 5만 1,000원대에 있어서의 박스권을 이렇게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어떤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가격대가 한 7만 원 후반 정도 되니까, 초반 정도 되니까 요 구간대만 넘어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를 달성할 가능성도 높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까 캔슬림 전략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안정적인 매출이 성장을 하고 분기, 연도별로 성장을 하면서 주가 역시도 새로운 고가를 돌파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앞선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전략에 좀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SFA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관 수급들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 5만 1,000원 정도의 어떤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가격적인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떤 코스닥 시장의 조정을 이용을 해서 매수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응 전략은요, 매수가는 5만 5천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5만 5천 원 밑에서 매수를 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6만 8천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요. 6만 5천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박 플러스 시즌 3 목요일의 남자 조민규 멘토였는데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기업들, 그다음에 더 다양한 투자자들의 투자 기법으로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민규였습니다.